윤서 머리 나온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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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자, 보자 얘들아. 차나 읽어보자. 가기들 다 문제 계속 풀어놔 얘들아. 허이! 이거 민규야 잠깐만 서서해 민규야. 가보자 차나. 화학 반응에서 어떤 반응은 쉽게 일어나고 또 다른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뭘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를 살펴봐야 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들이 필요하고 그 많은 물질들이 서로 만나야 한다. 자 어떤 반응이 진행되려면 얘들아 반응 물질이 필요하고 그 반응 물질들이 서로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만 분자들이 만나기만 한다고 반응이 곧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다. 자 만나기만 한다고 반응이 곧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야.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여기까지. 자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해야 한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운동 에너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운동 에너지라는 게 뭐 정해져 있겠지, 그지? 뭐 1에서 10이 있다면 5 정도, 6 정도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냥 막 부딪히면 안 돼.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된대, 알맞은 방향. 그러니 결론적으로 운동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방향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분자는 반응을 제대로 진행시킬 수 없다. 분자들이 만나 반응을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 자, 분자들이 만나서 반응을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가 있어.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 1부터 10까지의 에너지가 있다고 치자, 우리가. 그런데 분자들이 만나서 반응을 진행시키는데 5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치자. 그러면 5부터 4까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들은 반응을 못하겠지. 5부터 10까지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분자들은 반응에 참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걸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를 한다. 그 5의 에너지를.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즉 아까 5였다면 5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만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어, 어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자, 이 부분 잘 봐야 돼. 아, 나 이 부분 공부하다가 너무 헷갈리던데. 1부터 10까지의 에너지가 있다고 치면 각각의 분자들은 얘들아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겠지. 너희들이 다 분자라 치면 각각의 에너지들이 다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지, 그지? 뭐 1, 3, 5, 7, 9, 뭐 11 갖고 있겠지, 그지? 근데 내가 활성화 에너지야. 내가 활성화 에너지가 2라고 치면, 활성화 에너지 2라고 치면 2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의 숫자가 있겠지. 이 중에서 2 이상 손들어봐 하면 손드는 애들이 있겠지. 이 중에서 그거 하고 내가 7이라 치자. 쌤이 활성화 에너지 내가 7이야. 자, 7 이상인 애들 손들어봐 하는 거 하고 누가 더 손을 만들겠어? 어떤 경우에 더 손을 만들겠어? 애들이 2보다 큰 애들 손들어봐 하는 게 숫자가 더 크겠지. 너희들의 각각의 숫자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너희들의 이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의 이 숫자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걸 이해 잘해야 돼. 나 그게 수업이 안 되더라고. 내가 바뀌지. 내가 바뀌면 내보다 높은 애들의 숫자가 바뀐다고 해서 들어와 있는 너희가 분자의 수가 바뀌진 않지.
민규야, 장문 소소해. 괜찮아. 읽어볼게. 어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의 수는 적지. 손 들어봐 하면 적은 수의 분자들이 손을 들겠지. 반응이 느려. 느려. 반비례한다는 얘기지. 그치? 반비례하다 얘기지.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 이 정도 돼. 손 들어봐 하면 그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게 되겠지. 그치? 손을 드는 사람이 더 많겠지. 자, 호연아.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을 하고 싶어. 조절을 한다는 건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일단 너희들 각각의 운동 에너지를 바꿔버리면 되겠지. 내가 만약에 7이야. 그럼 너희들을 바꿔버리면 되겠지. 7 이상으로 다 만들어버리든지 7 이하로 다 만들어버리든지 나는 가만히 있고 아니면 나를 바꿔버리면 되지. 내가 7인데 이거를 9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걸 1로 만들든지 너희들 숫자는 그냥 놔두고 그래놓고 손 들어봐 하면 달라지겠지.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지금. 되나? 안 되는 사람? 계속 가볼게.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조절하거나 너희들 각자의 에너지를 조절하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거나 활성화 에너지 나를 조절해 쌤을 조절하겠지. 이종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쌤을 조절하는 거, 내 기준을 조절하는 게 내개 물질을 촉매라고 우리는 촉매라고 할 거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는 말은 얘들아 활성화 에너지보다 그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의 수를 어떻게 하겠노? 어떻게 하노 얘들아? 손 드는 애들, 내보다 높은 사람 손 들어봐 하는 애들을 많게 하겠지. 그러면 속도는 빨라지겠지. 그러니까 종촉매를 하는 거고. 반대로 쌤이 높아져. 내가 높아져서 내보다 많은 애들 손 들어봐 하면 숫자가 줄겠지. 이거 생각 잘해야 돼. 쌤이 높아져. 내가 한 7 정도 돼, 8 정도 돼. 쌤보다 높은 애 손 들어봐 하면 숫자가 줄겠지. 줄으면 속도가 느려지지. 그치? 그럼 뭘 한다고? 부촉매를 하는 거야. 정과 부야, 정부.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하달 필요 위로 밑으로 자꾸 이렇게 해놓으면 돼. 그게 편해. 빠르다 하면 위로, 낮는다 하면 밑으로 막 이렇게. 자, 왼쪽 그래프 한번 봅시다. 가보자. 왼쪽의 그래프는 암모니아 합성 과정 암모니아를 합성할 거야 우리는. 반응 경로에 따라 분자들이 갖게 되는 에너지를 표시합니다. 가로축엔 반응 경로는 반응물인 질소와 수소가 서로 충돌하여 생성물인 암모니아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반응 경로 그래프 한번 봐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오면서 반응물인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로 생성 물질을 만들 거야. 지금 반응 경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갈 거야. 한편 세로축의 에너지는 반응에 참여한 분자들이 반응 경로의 특정한 시점에서 갖는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자, 왼편에 세로축 에너지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겠지. 그치? 에너지 높겠지. 반응에 참여한 분자들, 즉 질소와 수소가 서로 반응을 할 거야. 반응을 하다 보면 어떤 시점이 있겠지. 어떤 시간적인 시점. 그때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느냐.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겠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았다가 하는 크기를 나타낼 거야. 야! 자, 소소하라니까 시작! 세 번째다. 그만큼 얘기했으면 좀 소소해. 소삼들이 장문 세사하고 뭐든지 그래. 고3이 졸고 있어 수업 중에. 그 1탄 스캔들이 그거 뭐나? 네. 그거 뭐 전교 사대. 손 되게 멋있게 나오더라. 너무 말랐어요. 야! 이거 하면서 맨날 같이 다니는데 나 태권도 이런 하면서 그러대. 꾸벅꾸벅 조는 것도 뭐라더라? 뭐 자신을 이겨내려고 하는 뭐
치열한 뭐 싸움이라면서 그 정도는 이해해. 근데 엎드려 자는 거는 나에 대한 뭐 모욕이야. 무슨 뭐 그러더라. 그래. 피곤하지? 힘들지 얘들아? 이해해. 난 존경을 하잖아. 이놈식이야. 졸지 마. 유주라. 이겨내야지. 허벅지를 막 찔러가면서 이겨내야 돼. 그건 TV니까 그게 드라마니까 그런 거지. 도는 걸 가만 놔두면 돼. 깨워야지. 어떻게든. 자, 차례가 보자. 놓쳐버리면 뭐 그 다음 뒤 계속 못 따라가더래. 가보자. 반응물이. 반응물이 각각 존재할 자, A. 자, 그래프 A. 봐봐. 맨 제일 왼쪽에 있지, A. 반응물이 따로 있어, 지금. 질소랑 수소가 따로 있어. A 위치는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 아니야.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갖지만 비교적 낮은 에너지야. 봐, 그래프 봐. 낮아, 좀 낮아. 이들이 서로 충돌하여 자, 충돌한다, 이제. 이제 올라간다, 에너지가 위로 올라간다, 쭉 올라간다. 암모니아로 전환되기 전에 활성화 복합체는 활성화 복합체가 있어. 쭉 올라가면 B 있지, 얘들아, B. 쭉 점선, 쭉 해서 B. 활성화 복합체 겁나 높다.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 그 둘의 에너지 크기의 차이. 그 둘의 에너지 크기의 차이, 즉 B에서 A의 에너지를 빼버리면 곧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 활성화 에너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아,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 돼야 되는구나.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 돼야 되는구나. 이만큼의 에너지 크기보다 높은 분자들이 있어야 이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자꾸 적자. 승질 슬슬 날라한다 이제. 내 안에 또 다른 성취기를 꺼내지 마라. 죽는다 진짜. 이제 시작했다. 아직 끝나려면 1시간 반 남았다. 활성화 상태를 거쳐서 드디어 암모니아가 생성되면 자, 생성됩니다. C. 그래프 봐라. C.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 지금 이렇게. C. 생성물은 생성물 암모니아지. 암모니아 봐라. C. 더 내려왔다. A보다 더 밑에 있다. 그지? A보다 더 밑에 있다. 생성물은 반응물보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됩니다. 반응물이 A. 그렇지. 반응물 A지. 반응물은 질소와 수소니까 A지. A보다 더 낮지 지금. 그럼 이제 이렇게 하려면 이 과정 봐. 이 과정이 이제 여기서 시작했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과정. 요게 하려면 요만큼의 지금 활성화 에너지가 있다 했잖아. 요게 얼마큼 필요하냐니 보는 거야 과학자들이. 보니까 봐봐. 암모니아 합성을 연구하던 초기의 과학자들은 1000도 이상의 매우 높은 오, 1000도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해. 백기압 100기압 이상의 압력을 이상의 압력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오씨. 야보다 높은 분자들이 있어야 돼. 이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있어야 돼. 오씨, 잘 없어 근데. 잘 없어. 이게 겁나 높은 거거든 이게. 이는 실용성이 없었다. 필요성 없어. 뭐 없는데 뭐. 할 수가 없어. 따라서 유일한 대안은 총매를 써야지. 총매를 써야지. 총매를 사용하여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거야 이제. 낮추면 얘들아,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분자들 수가 많아지겠지. 그러면 빨라지겠지. 이를 실현한 것이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이야. 하버는 뭐지? 항구 아이가 영어로? 아이가? 하버 항구 아니라요, 김 원장님. 안 들리나 보다. 이 공정에서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57칼로리 킬로칼로리 몰당 57kcal에 우리 몰 배웠잖아 저번에. 이런 것을 산화철 총매를 사용하고 아무튼 뭐 철은 사용하니까 이렇게 뭐 12가 됐대 그자. 오, 한번 40 떨어졌어. 45가 떨어졌네. 오. 그 결과로 반응 속도를 무려 10의 13 우와 10의 10상승. 우와 대박.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천다 보고 저 우주 대박. 되나 빠르게 하고
반응 온도도 1000도 이상에서 400에서 500. 맞췄다 그지? 에너지 겁나 맞췄다. 정속매는 어떻게 해서 진아. 이처럼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어. 자, 그럼 어떻게 맞출까? 이게 문제인가? 화보의 암모니아 합성법을 사례로 이를 살펴보자. 살펴보자. 아니면 수소와 질소 분자. 자, 실수 분자가 있는데 촉매의 표면에 흡착을 하게 되면 소면 산화철이잖아, 그지? 산화철에다 다 붙을 거야. 다 붙을 거야. 각각 원자 상태로 분해되고 그러면 원자 상태로 분해가 될 거고, 이렇게 흡착한 수소와 질소는 촉매의 표면에서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쳐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칠 거야.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칠 거야.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 얘들아, 비촉매 공정, 촉매를 넣지 않았을 때의 그 실선 보면 단계가 하나밖에 없어. 그지? A에서 B로 갔다가 바로 C로 가. 근데 나 촉매 공정은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여러 단계가 있어 지금. 여러 단계. 무슨 단계인지 잘 모르겠어. 같이 가지지 마. 아무튼 여러 단계가 있어. 롤러코스터 것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친데 아무튼 우리는 모르겠어. 무슨 반응이 있겠지 뭐. 몰라.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후보적으로 그러면 돼. 반응을 거쳐서 암모니아로 전환되며 어, 마지막으로 암모니아는 촉매 표면에서 떨어져 기체 생성물이 된다. 기체 생성물이 된대. 마지막에 또 CE로 되잖아, 그자? CE로 되지. 이 과정 중 질소 분자가 촉매 표면에 흡착하여 질소 원자로 분리되는 반응을 자, 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질소 분자가 지금 반응물이 뭐였지, 얘들아? 질소랑 수소였잖아. 그 중에서 이제 질소 분자가 촉매 산화철 표면에 흡착을 해서 질소 원자로 분리되는 반응이 있나 봐. 그 단계 중에. 근데 그 반응은 질소 분자가 매우 안정적이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높고 활성화가 가장 높대. 그러면 나아겠지, 얘들아. 그지? 그래프에서 보면 나아겠지, 지금. 제일 높다 그랬으니까. 지금 방금 설명했는 그 단계가 아마 나 단계 좀 안 되겠나, 그지? 가장 높다 그랬으니까. 그 결과 반응 속도가 느리다. 느리겠지. 활성 에너지가 높으면 분자 수가 적으니까 느리겠지. 결국 이 반응의 속도에 따라 전체 반응의 속도가 결정된다. 이 반응이 가장 느리니까 이 반응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 가장 느린 이 속도를 얼마나 더 줄이느냐, 우리가 얼마나 더 빠르게 만드느냐가 전체의 속도를 결정한단 말이야. 이처럼 화학 반응에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특정 반응 단계를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한다. 속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이겠네, 그렇지? 반응물과 촉매의 반응은 촉매가 없을 때 기존 반응 경로와는 다르게 진행된다. 다르지. 경로 다르잖아. 눈으로 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촉매 공정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새로운 반응 경로가 만들어지며 새로운 반응 경로 만들어졌잖아, 그지? 그 반응 단계들의 활성화 에너지는 촉매가 없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 비해 현저히 낮다. 낮잖아, 지금 보면. 그지? 그래프에서 봤을 때도 낮잖아. 이 반응 단계들 중에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속도 결정 단계의 반응도 포함되어 포함되니까, 그자? 아까 그게 나였잖아, 그자? 결국 촉매는 전체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결국 촉매를 사용한 공정은 촉매가 없을 때와 달리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새로운 여러 반응 단계를 생성함으로써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야.
계속 가자. 생물체 내에서도 화학 반응을 그냥 토끼가 오지 말고 자꾸 줄 거면 가자.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효소라고 어, 생물체 내 모든 생물체 내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 효소야 효소. 요즘은 뭐 효소 찜질 같은 게 그래서 막 유행하고 그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얘들아.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는 온도나 pH 등 환경 요인에 의해 그 기능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많은 효소는 온도가 35도에서 45도씨에서 활성이 가장 크다. 하지만 온도가 그 범위를 넘어서면 오히려 활성이 떨어진다. 떨어진대. 오히려 안 좋대. 그 이유는 온도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 속도가 증가하고 효소의 촉매 작용도 활발해지지만 온도가 일정 범위를 넘으면 효소의 단백질 구조가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졌다 했는데 그지?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그 구조가 변형을 한대. 그래서 촉매로서 기능이 떨어진대. 또한 효소는 pH가 일정 범위를 넘어도 기능이 떨어진다. 효소의 작용은 효소가 특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한데 단백질의 구조가 그 주변 용액의 pH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pH가 중요한 거야. 한편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반응 또는 극히 유사한 몇 가지 반응에만 선택적으로 작용을 해. 기질 특이성이라 해. 어떤 기질,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얘만의. 효소를 이용한 생화학 반응에서 반응 물질을 기질이라고 하며 효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화학적인 어떤 반응을 일으킬 건데 거기서 효소에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이 기질인데 효소에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을 기질이라 하는데 효소와 기질은 마치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처럼 효소가 있고 거기 반응하는 기질은 자물쇠하고 열쇠처럼 자물쇠가 있는데 아무 열쇠나 집어넣는다고 돌아가진 않지 그지? 그 자물쇠 안에 있는 열쇠 구멍 안에 그 구조하고 열쇠가 만들어지는 구조하고 딱 들어맞아야 되지. 그것처럼 공간의 입체 구조가 딱 들어맞는 게 있대. 뭐 어떤 구조인지 잘 모르겠지만 공간의 입체적 구조가 들어맞는 게 있대. 공간의 입체적 구조가 딱 들어맞는 게 있대. 뭐 어떻게 생긴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공간적으로 생긴 어떤 공간적으로 모양이 딱 들어맞는 애가 있는가 봐. 끼리만 결합되어서 반응이 진행된다. 이러한 성질에 의해 효소가 특이적인 기질을 선택하는 능력을 기질 특이성 기질이 좀 특이하다 그지? 모양이 딱 맞아야 된다. 뒤에 거 뭐 보면 뭐 금방 풀 거야. 어렵지 않아. 자, 인문예술로 다시 우리가 띵동띵동띵동을 하고 가면 자, 5, 6은 다 해야 되고 4, 5, 6 다 해서 숙제를 좀 해놔라. 동안 기부다 보는 게 나야 되고 인문예술 8 왜 건드는 거야? 어디 가는 거? 겁나 어려운 거 하는데 해봐야지. 내가 올려놓을게 유튜브에. 그래 유튜브에 올릴 거다. 왜? 경상고등학교 3학년 이준호야. 보자 민민아 빨리 가자. 쉬면은 지친다. 자 회의주의가 있어. 회의가 뭐지 회의? 이팅 회의역 하면 뒤진다. 뭐라고 찬? 이게 뭔데? 스킵티즘이 뭔데? 뭔데 그래 이게? 이게 뭔데 헤이즈? 애들이 영어 단어에서 우리말을 외우잖아? 근데 그 우리말 뜻을 모르는데 그냥 외우네. 헤이저 이렇게 외워. 헤이저이 뭔데? 응? 문학에서 많이 나오잖아 우리. 이
작품은 회의적이다고 하잖아. 살짝 좀 돌려 깎는 거. 돌려 깎는다? 돌려 깐다? 누구를? 부정적인 거. 회의가 있는 거. 그래 회의감이 든다 하잖아. 그 회의가 뭐고? 뭘 크게 얘기해. 혼자? 혼자 있는 게 무슨 말이야? 외롭대요. 아 외롭다고. 연애해 그러면 또 경상고 3학년 이진호처럼 회는 보통 이제 문학에서 얘기하면은 돌아본다는 거잖아. 회상, 회의 돌아본다는 거잖아. 의는 의식. 뭐라 못했노? 의식. 식 기억 말고 의식. 이형을 바꿔봐. 의심. 의심하는 거 의심. 진짜로 그래? 맞아? 의심하는 철학자. 그게 맞아? 네 말 진짜야? 그거 사실이야? 정말로? 네 말 믿어도 돼? 근데 철학적이니까 회의적으로 철학을 하는 거야. 회의적이라는 게 안 믿는 거야, 얘들아. 좀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야, 지구가 둥글다고? 네 봤어? 진짜로 누가 봤어? 우주로 가서 네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나 봤는데 그래. 니는 네 눈을 믿을 수 있어? 네가 보는 게 모든 게 진짜 진실이 맞아? 사람의 눈은 진짜 거짓말 안 해? 하는 거야. 계속. 모든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야.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 맞아? 아닐 수 있지 않나?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모든 것을 파악할 때 그게 진짜 맞아 얘들아? 아니잖아. 모든 걸 의심하는 거야. 모든 것들을 막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극단적 회의론자라는 것들이 있거든. 우리가 존재하는 게 진짜 존재하는 거 맞아 얘들아? 내가 여기 있는 게 진짜 여기 있는 거 맞아? 아니면 어떡하려고 해? 할 수 있지 않나? 너희가 꿈꿀 때 너희가 꿈꾸는 거 알아? 꿈속에서 나 지금 꿈꾸고 있네라고 생각해? 그 순간에는 모르잖아. 한 번씩 알 때도 있어요. 한 번씩 알 때도 있는 것도 네가 그거를 진짜로 네가 아는 걸 네가 꿈꾸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식으로 계속 회의하는 거야. 회의주의자들은 인생 참 좀 피곤하겠지 어떻게 보면. 근데 덜 피곤한데. 자, 그래 볼 거야. 자, 회의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가보자. 철학자 아그리파는 아그리파. 이름도 아그리파야. 아그리파 형 이름 양파. 위에 형은 대파, 소파. 아무튼 회의주의자들의 논변을 자, 회의주의자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논리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까? 논리적으로 회의를 해. 그것도 논리적인 어떤 변을 이야기를 주장을 대표할 만큼 대표할 만큼 체계적인 형식을 총 5가지의 논리적인 어떤 주장의 형식을 만들어 둘 거야. 그래서 이 형식을 가지고 회의주의자들이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회의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야. 이 5가지. 요거를 좀 기억해 두면 나중에 내가 연애를 할 때 이길 수도 있어. 여학생들을 이길 수도 있어. 근데 불가능할까요? 여학생들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 여자들은. 그렇지 여자는 여학생한테 이길라 하지마. 져줘 그냥. 아그리파의 5가지 논변 형식들은 절대로 진리를 발견하지 않고 자 가보자. 5가지 논변 형식 할 거야. 자, 어떤 사람이 있어. 절대적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할까? 걔는 일종의 독단주의야. 독단주의는 알지 얘들아? 독단적이라 하잖아 우리가. 자기가 옳다, 나만 옳다라고 하는 게 독단이잖아, 그렇지? 독단이라 하잖아 우리가. 자, 독단주의가 있어. 회의주의라면 안 되겠지, 그렇지? 안 맞겠지 이 둘은. 독단주의는 이렇게 할 거야. 야, 내가 절대적 진리를 발견했어. 이게 절대적 진리야. 이것만이 얘들아 진리야.
다른 건 진리가 안 돼. 이것만이 진리야. 유일하게 얘만 진리야, 얘들아. 얘만 진리야. 라고 주장해. 그만 누군데? 독단주의야. 이것만 진리야. 다른 건 진리될 수가 없다. 이것만 진리야. 라고 할 거야. 걔를 독단주의에 대한 철저한 학문적 의심. 학문적으로 의심하는 거야. 학문적으로. 그냥 감성적으로 그냥 막 말싸움하는 게 아니야. 뭔데? 야, 니만 안 믿는데? 니는 거짓말쟁이잖아. 몰라. 이런 게 아니야, 얘들아.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거야. 학문적인 거야, 행위주의라는 거. 자, 가보자.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은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은 즉 5가지의 논변들은 상호 긴밀한 연관관계를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야. 독립적으로 1, 2, 3, 4, 5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상호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즉 1이 있으면 1-1, 1-1의 1, 1-1의 1의 1, 1-1의 1의 1의 1, 뭐 이런 식이라는 얘기야. 이 5가지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해 봐야 돼. 회의주의의 이론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가 이러한 체계를 구축한 이유는 독단주의자들이 취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을 가져다줍니다. 독단주의자들도 얘들아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이 주장이 맞아라고 막 우격다짐으로 우기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나름의 어떤 이론을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지? 그 이론을 봉쇄하려는 거야. 봉쇄해서 네 말이 틀렸어 라고 할 거야. 그걸 위해서 만든 거야.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은 추상적인 진행제를 파악함으로써 독단주의자들의 합리화의 시도를 일으킵니다. 자, 합리화 시도를 없애버릴 거야. 합리화를 못하게 할 거야. 합리화를 못하게 할 거야. 자, 천천히 가볼게. 첫 번째는 야,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은 상이성을 가지고 있어 라는 형식이야. 그러니까 다 다를 수 있다. 성질이 다 다를 수 있다. 즉 상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한 개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상이성은. 사람은 다 다르지 뭐. 야, 왜 네 의견만 맞아?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른 거 아니야? 사람은 사는 게 뭐 다 다른데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른 건데 왜 네 생각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것만이 진리야! 그래. 뭐라 하면 돼? 야, 철학적 진리에 한 개만 옳은 게 어딨어?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은 게 철학적인 거잖아. 철학적 의견은 상이성이라는 성질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데 철학적 의견이라는 건 왜 네가 생각하는 이것만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면 되잖아. 독단주의자들한테. 자, 한번 가볼게. 논변 형식. 철학에는 상이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며 야, 철학에는 상이한 여러 의견이 존재해. 이런 상이성으로 인해서 철학의 단위는 정체성을 철학의 단일한 정체성이라는 것은 즉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즉 철학에서 유일한 딱 하나의 의견이라는 것은 한 개도 안 정돼. 세 개를 얘기했는데 개놈식이야. 철학의 진짜 좀 적어. 단일한 정체성은 한 가지만 옳다는 것은 이 주장이 무조건 맞다는 것은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지. 틀렸다는 거지. 그걸 보여주면 되잖아. 그지?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하나의 옳은 의견만 존재할 수는 없다고. 네 의견만 맞다는 건 틀린 말이야. 유튜브에 올려놓기 봐. 좋아요 꼭 눌러줘. 대신에
유튜브 검색어는 제일 많은 좋아요 4개야. 본 사람 10명인데. 마치 아이가 봤으면 좋아요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고일 애들 내가 검색어 검색했거든. 보라고. 10명이 봤다고 문서야. 좋아요를 4명 이거는 좀 그렇지. 봤으면 좋아요 눌러야지 그래도. 마음에 들다 그래도 사람이. 예의 아이가 이거는. 그 올리는 선생님은 좀 관리되는 나도 영상 올린다는 게 사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 얘들아. 그렇잖아. 부끄럽거든. 봤으면 좋아요. 얼마 걸린다고 깜짝 놀라면 되는데. 자 가보자. 천천히 독단주의자가 자신이 내세운 주장이 유일한 진리다. 확립되어야 된다. 즉 단일한 정체성이 있다. 내가 말하는 것만이 절대적 진리다 라고 주장하면 회의주의자는 우리는 그지? 회의주의자인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철학적 의견이나 기준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는지 제시할 수 야 있다. 역사적으로 봐 임마. 철학적 의견이 한 개만 있었냐? 얼마나 많은 철학적 의견과 믿음이 있었는데 어이구 바보야 라고 하면 돼. 자 여기까지 끝이야. 자 끝이야. 다시 또 할 거야. 딴 걸 할 거야. 여기까지 끝. 탁 끊어놔. 제시할 수 있다. 있다. 여기까지 다 끝났어. 그럼 독단주의자가 나 할 거야. 이 독단주의자가 또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이 말을 내가 이기지 또 고민할 거야. 하다가 독단주의자가 봐봐. 알았어. 그래 존재할 수 있어. 여기에 존재할 수 있어. 그러면 존재할 수 있는데 존재하는 이 중에서 인마가 진짜야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 존재해. 오케이 네 말 맞아. 그래 상의해. 근데 상의한 것 중에 인마가 진짜야. 인마 대빵이야. 인마가 진짜 진리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 민규야. 그래 오케이 다양한 의견 오케이. 자신이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는 자 이게 진리다. 그래 많을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이게 진리다 라고 말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려면 봐봐. 이게 진리다 라고 말할 거면 이게 진리라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그치? 그냥 이게 진리다 하면 안 되잖아. 독단주의자가. 그래 네 말 맞아. 그래 얘들아 너희 회의주의자들 맞아. 근데 요게 진리야. 근데 다양한데 그 중에서는 요게 진리다. 왜냐하면 요런 기준 때문에 그래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읽어볼게. 자신이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기 위한 기준을 필요로 하기 의견을 표시하는데 채택해야 돼. 그러면 기준이 필요해. 잘 끊어. 자, 이 경우에 그래 다양한 의견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자신이 동의하는 의견 채택할 거야. 그러려면 기준이 필요해. 기준. 됐지? 그러면 봐봐. 이 기준이 이거 진리다. 요 기준 때문에. 그럼 요 기준은 증명이 안 되거나 증명이 앞으로 안 되거나 아니면 아예 할 수가 없는 걸 수도 있지. 요 기준이. 읽어봐. 만약 독단주의자가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는 기준 자, 요거 증명되지도 않았고 증명될 수도 없는 기준을 세웠다고 치자. 만약에 이 기준의 성질은 경우의 수가 몇 개인 거? 이 기준의 성질은 얘가 이게 맞아라고 해서 세운 이 기준의 성질은 방금 했는 거 뭐고?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거나 증명이 될 수 없는 그런 성질 한 개. 또 그렇지. 태진이 좀 잘한데. 그렇지.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
증명됐거나 증명될 수 있는 기준. 두 가지밖에 없잖아, 기준이라는 건. 이해돼? 이해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민규야, 쌤 말이 맞다니까. 나는 이게 내 말이 맞다니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 기준 때문에 이게 근거 때문에 이 근거 때문에 맞다니까. 하면 내가 세운 요 근거는 증명이 된 근거일 수도 있고 증명이 안 된 근거일 수도 있잖아. 그거밖에 없잖아. 그걸 이제 말로 풀면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는 기준일 수도 있고 혹은 증명됐거나 증명될 수 있는 기준일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면. 근데 두 가지 중에 먼저 그 사람이 세운 그 기준, 그 위에서 기준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해서 그 기준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는 기준을 만약에 설정했다면 그 독단주의자가 했다면 가보자. 회의주의자는 이와 반대되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제시하면 된대. 그 경우에는 가령 독단주의자가 합리적 이유에 기초하지 않은 자, 채 합리적 이유에 기초하지 않은 채. 즉 무슨 말이지 이게? 합리적 이유에 기초하지 않은 채를 바꾸면 얘들아, 그렇지,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설정하면 이 말이지. 그렇지, 바로 위에 있잖아. 하답하면 되지 뭐. 설정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치면 얘들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말이야. 그냥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냥. 그걸 이제 철학적으로 말을 바꾸니까 어려운 거야 얘들아. 뭐 증명이 된다 안 된다 이래 한 거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씨 말도 안 되는 이유도 드네 이렇게 하잖아. 그 말이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채 무조건 자신의 의견을 진리라고 주장. 그냥 무조건 지 말이 맞대. 그냥 무조건 맞대.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런 애들 있잖아. 왜 무조건 지 말 맞대. 그건 뭐라 하냐?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 걔한테 회의주의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즉 동등하게 합리적 이유에 기초하지 않은 채. 무조건 아이씨, 빨리 표시하고 아니 네가 표시 안 하고 하면 다른 애들 표시 안 한다니까. 즉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합리적 이유에 기초하지 않은 채, 즉 우리들도 우리 회의주의자 너희들도 회의주의자들도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되지 없는 기준을 가지고 그냥 얘들아 너희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냥 그치? 그냥 무조건 그것이 거짓이라고. 그냥 너희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조건 그건 거짓말이야 하면 되잖아. 걔가 그렇게 나오면 이해돼 뭔 말인지? 걔가 그렇게 나오면 똑같이 우리도 무조건 네 말은 아니야 라고 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 안 되는 사람? 말이 어려워. 상황만 이해하면 쉬워. 따라서 독단주의자가 증명되지 않은 혹은 증명될 수 없는 기준을 호소할 경우 회의주의자는 자 우리는 야 너는 지금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에 빠진 거야 라고 하면 된대. 너는 지금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에 빠지게 됐어 라고 하면 된대. 그게 이제 위에서 얘기한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무조건 거짓이야. 걔랑 똑같은 이유로 가지고 말도 안 되게 그냥 너는 무조건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하면 된대. 자, 2개 했어. 이게 무조건 맞아 한 개밖에 없어 하면 아니야 상이하니까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하면 되고, 오케이 여러 개 중에 이게 진짜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 근데 이 기준이 택도 없는 증명되지 않은 거라면 나도 증명되지 않은 걸로 무조건 거짓말이야 하면 돼. 끝났지까지? 또 끝났어. 그럼 하나 남은 게 또 있어야 돼. 이 기준이 어떤 성질을 가질 수 있대? 증명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임마가 이거 진리라 했거든? 이 기준으로? 근데 이 기준이 말이 돼. 증명됐어. 오씨, 큰일 났다. 우리 임마가 틀렸다 해야 되는데 이 기준 증명된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경태 부장님. 아니면 어떤 주의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명 가능한 기준을 자, 나왔다, 그지? 증명 가능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배주의자는 그 증명은 다시 어떤 기준에 의해 증명되고 자, 봐봐. 진리다 그랬어. 봐봐. 진리다 그랬어. 그 기준이 얘야.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기준 때문에 얘가 맞는 말이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요 기준이 있지, 요 기준. 됐지? 근데 요 기준은 맞는 말이야. 맞는 말. 민규는 지금 잠이 온다. 라는 기준 때문에 민규는 지금 수업을 제대로 안 듣는다. 라는 말이 맞아. 라고 치자. 그럼 맞는 말이야. 그럼 물으면 되지, 우리가. 민규가 잠이 온다는 그런 이 기준은 어떻게 증명할 건데? 뭐 때문에 또 증명될 건데? 라고 물으면 되잖아. 요거를 또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은 뭐야? 야는 뭐에 때문에 증명되는데 도대체? 야를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기준이? 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또 증명 못하겠는데? 증명 안 되는데? 하고 하면 뭐라 하는데? 나 독단적인 전제 설정에 빠졌네. 네가 틀렸네. 하면 되잖아. 근데 야가 또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또 증명된 기준을 또 얘기했다. 하나 또 얘기했어, 이봐봐. 큰일 났어. 그럼 또 뭐 하게 우리는? 야, 임마는 그 뭘로 증명돼? 또 물어버리네. 또 임마가 이것이 증명 안 되는데? 나 독단적인 전제 설정 빠졌네. 내가 틀렸네. 근데 임마가 또 증명해버렸네?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거를 또 어떻게 증명할 건데? 계속 물어보잖아. 그럼 언젠가는 걔는 몰라 시겠지. 안 해. 내 말 틀렸다. 미안해. 할 건 아니야.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게 무한 소급이라는데 계속 묻는 거에 대해서 계속 증명할 수 없다는 거야. 인간은. 이해돼? 자. 고마워. 해보자. 무릎을 제기할 수 있다. 어떤 주의자가 그 증명 기준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아까 위에 똑같은 거지, 그지? 똑같은 거지. 합리적인 이유에 기초하지 않은 채라는 거지, 그지? 그 위에 있는 거. 즉, 독단적인 전제 설정을 한 거지, 그지? 그럼 우리는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리 형식에 빠지게 된다. 너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문 형식에 빠지게 될 건데, 일롱 너 틀렸는데 하면 될 거고. 반대로 그 증명 기준이 증명되었다고 말하면 또, 야, 이거 증명됐어. 라고 말하면, 그는 다시 그 증명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또 무한한 물음에 답해야 되는 거야. 또 묻고 하면 되지, 우리는. 자, 이러한 게 무한소급의 논변 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알려주는 거지, 이제 A주의자들한테. 이렇게 논변해, 얘들아. 철학자들이 논증의 최후 지점을 제시할 수 없다는 난점을 드러낼 수 있다. 난점을 드러낼 수 있다. 힘들다, 이거야. 유한한 인간이 무한소급의 증명 과정을 전부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논증의 최초 지점에 도달하는 최후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제시 못해. 절대로 못해. 자, 여기까지 또 끝났어. 자, 그 다음 가보자. 도현아. 독단주의자들은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해
최후 지점을 제시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었단 말이야. 이거를 피하려고 기준을 정하고 그 증명을 자 봐봐. 그게 진리야. 그 기준은 얘 때문이야. 그러면 요거 증명할 수 있는 거, 얘가 사실이라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 그랬어. 또 다른 걸 얘기해 버리니까 계속 무한이 된단 말이야. 최후를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얘 때문이야 해버리는 거야. 이거 봐봐. 왜? 민규 지금 왜 졸고 있는데? 수업 제대로 안 됐잖아. 또 졸고 있는 거지. 왜 수업 제대로 안 들어요? 졸고 있으니까. 왜 졸고 있는데요? 수업 제대로 안 됐잖아 지금. 하면 끝나버리잖아. 더 못 먹잖아. 회주자들이. 그 증명해봐야 더 이상 다른 게 못 나가잖아. 그럼 내가 최후 지점을 얘기한 게 돼버리잖아. 최후 지점 얘기 못하는 게 난점이었는데 이거 증명하는 걸 얘로 해버리는 거지. 독단주자들이.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가 어떻게 대처할래? 를 이제 아그리파가 또 얘기해 주는 거야. 똑똑하지 마. 보자잉. 그 증명을 위해 바로 그 증명을 필요로 했던 기준의 소원을 전려고 그 증명을 위해 바로 그 증명을 필요로 했던 기준에 다시 호소를 해버리는 거야. 이를 통해 독단주의자는 자의적인 전제 설정을 동하지 않으면서 야, 그럼 나 독단적인 전제 설정 안 한 거지? 하면서도 최후의 근거를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 최후의 근거를 제시한 것처럼 보여, 그지? 무한 소급의 논변 형식을 못 취하게 하는 거야.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사태에 대한 해명이 될 수는 없다. 없어. 너 그거 근데 잘못 얘기한 건데, 너 지금 해명 제대로 못한 건데, 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냐면, 너 지금 순환의 논변 형식인데 그거, 너 지금 순환의 논변 형식을 해서 해명을 제대로 못했어. 왜냐하면 순환의 논변 형식이 왜 해명이 될 수 없냐 하면 중요하대. 왜 순환의 논변 형식은 사태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냐 하면 있잖아. 경쟁하는 두 개념이 있어. 자, 임마랑 임마. 수업 제대로 안 듣네. 졸고 있네. 라는 두 개가 있어. 어떤 것이 우선권을 갖는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얘들아, 어떤 게 이거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야? 순환의 논변 형식은 어떤 주장은 경쟁하는 두 개념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권을 갖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올바른 주장인데 올바른 논변인데 순환의 논변 형식은 경쟁하는 두 개념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권을 갖는지를 결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 너의 말은 정확한 해명이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면 된대. 일단 돼야 여기까지는. 그러면 순환의 논변 형식이 어떤 게 우선권을 갖는지 결정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돼야 돼. 여기까지 못 따라온다. 빨리 격차에 해줘. 못 따라온다. 자, 이건 이해돼. 그러면 자, 순환 논변 형식은 어떤 것이 우선권을 갖는지 결정할 수가 없어. 왜 그런지인데. 일단 우선권이라는 게 지금 이해가 돼야 돼. 하려면 안 되는 사람 안 되지. 준호 안 되고 다 돼 나머지는 이게 안 되고. 우천이 돼 진짜? 안 될 텐데. 금이는 돼? 윤서 되나 지금? 물어볼까? 누구를 물어볼까? 도현이 물어볼까? 도현이 얘기할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얘기해봐봐. 내가 듣기 전에. 이 무슨 왜 그런데 무차라 얘기해봐봐. 이 순환의 논변 형식은 어떤 것이 우선권을 갖는지 결정할 수 없대. 왜 그렇지? 적어서 얘기. 무슨 말이지?
적어서 얘기해. 뭘 적어?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리해 말씀해줘. 또 누구 얘기해 볼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경태 얘기해봐. 네. 그러니까 응. 이 한 증명을 위한 증명이 또다시 다른 증명에 대한 서로 근거가 된다고 말을 하니까 뭐가 먼저인 근거가 되는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어떤 이해돼요 말인지? 그러니까 우선권이라는 게 먼저 있는 거야. 말 그대로 하면 우선권은 먼저야 먼저. 그러니까 인과관계에서 얘기를 할 때 우선권이라는 건 원인이 되는 거야 얘들아.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우선권을 갖는 건 원인이 되겠지. 먼저 일어난 일이지. 실제로 얘기를 한다면 우선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건 결과지 결과. 뒤에 일어나는 거니까 우선권이라는 건. 내가 묻는 거야 경태한테. 야 경태야, 닭이 어떻게 존재해? 계란이 있잖아. 계란 때문에 존재하지. 계란 닭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오, 방금 얘기한 거잖아 이거. 근거를 그 앞에 것 때문에 기준 때문에 잡는 거야. 그럼 얘는 무한속으로 안 돼. 아무도 안 되지. 내가 얘기하는 거지. 근데 니는 지금 순환논변인데 그래서 왜요? 그럼 뭔데요? 왜요? 바로 얘기했는데 저는요. 이거 없으면 안 한다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그리고 국어 시간에 내가 맨날 내가 대답하는 그거잖아.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내한테 맨날. 내가 다시 그러고 혼내잖아 맨날. 그 얘기하고 너희가 주장하는 게 결국엔. 그럼 내가 묻지. 그 둘 중에 뭐가 먼저인데? 닭이 먼저야? 그럼 달걀이 먼저야? 묻는 거 경태한테. 닭이 먼저 생긴 거야 그럼 달걀이 먼저 생긴 거야. 닭은 달걀 때문에 존재하고 달걀은 닭 때문에 존재한다 했으니 그럼 둘 중에는 뭐가 먼저인데 도대체 뭐가 먼저 생긴 건데? 라고 내가 물으면 말을 못하는 거지 그 주장에서. 그게 우선권을 갖는 걸 결정 못한다는 거야 그 논변을. 맨날 내가 수업 하잖아. 야 준우야 너 집 어디야? 예, 호영이 옆입니다. 호영이는 저집 옆입니다. 선생님 찾아오십시오. 못 찾아가. 어디 찾아가 내가 신이야. 근데 설명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 그 주장을 하는 애는. 와 선생님 저 설명 다 했잖아요. 저희 집은 호영이 옆입니다. 호영이 집은 저희 옆입니다. 찾아오세요. 집에서 봐요 선생님. 그게 잘못된 논변이라는 거야 이게 전원 논변이. 그러면 이해가 될 거야. 적어놔. 그렇지만 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가 먼저겠나 그더라. 과연 알 수가 없지. 인류가 풀 수 없는 난제다 난제. 어려운 문제. 자 아무튼 우선권을 갖는지를 결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미니 결정성이 되면 증명에 대해서 우리는 얘들아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라고 물어버리면 우리는 판단을 중지해버려야 돼. 판단 중지가 와버려. 판단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판단하겠어. 못해. 판단 중지가 초래될 거야. 자 계속 가보자 도현아. 이런 논변 형식들은 결국 모든 것을 상대적이라는 상대성에 없는 형식으로 추측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결국 다 묶어버리면 한 대 섞어버리면 결국은 모든 건 상대적이다라는 거야. 상대적이라는 거야. 사람만 보잖아. 그게 상대성의 논변인 거야. 결국에는 한 개짜리가 어딨냐. 다 다른데 뭐. 자 감각기관에서 인간의 시각이나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했어, 그지? 그래서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 논리성을 뭐 못하게 한다 이런 걸 했어 앞에서. 그래서 인간의 시각이나 판단은 감각기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다르겠지. 상황에 따라 오지. 뭐 피곤할 때 우리가 뭔가를 보는 거하고 즐거울 때 보는 거하고 뭐 다 달라. 감각기관은 변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서 절대적이지 않기 절대적이지 않지. 특정한 대상에
그래서 특정한 대상이나 주장을 무조건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면 독단적인 견해에 빠질 수밖에 없지, 그지? 절대적인 것은 없는데 절대적이라 하면 독단적인 견해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주의자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모든 사상들은 모든 사상들은 결국은 상대적인 것이라 상대적인 것이야, 그지? 모든 것의 상대성은 대상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대상의 참된 본성은 과연 무엇일까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상대적인데 뭐 대상의 참된 본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 참된 본성은 무조건 한 개라는 얘긴데 절대적으로 참된 게 딱 한 개만 있다는 얘긴데 없잖아. 상대적인데 뭐 그러면 참된 게 뭘까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 상대적이니까. 그러면 그 생각은 중지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 중지를 요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윤서아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 진리와 관련해서 어떤 판단과 주장도 유보해야 돼. 미뤄둬야 돼. 하지마. 뭘 진리를 뭐 찾으려고 그래. 놔둬. 하지마. 유보해도 놔둬. 미뤄둬. 그냥 저 미뤄둬. 내일로 모려둬. 내일로 개도. 판단 중지를 하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절대적 진리를 발견할까 하면서 고뇌하거든, 괴로워하거든. 괴로워할 필요가 없지. 판단 중지를 해버리면 거기서 벗어나야 돼. 마음이 편안해진대. 마음이 편안해진대.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윤수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위에서 보면, 위에 줄에 보면 바로 위에 줄에 있잖아. 에이 아니지. 평정을 얻지 못했잖아. 공포에 떨면서 울부짖고 있으니까 고뇌하고 있는 거잖아.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고뇌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강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탈출하기 어떻게 하면 막 탈출할 수 있을까 하고 막 몸부림치고 막 울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인간 이 세계로 친다면 어떻게 하면 절대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고 막 고뇌하는 것도 같은 거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하지 않고, 그지? 가판 위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어 얘들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식만 계속 먹고 있는 돼지는 이 고뇌에서 벗어난 거지. 이제 뭘 한 거지 그러면? 벗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을 얻었어. 뭘 했으니까? 그렇지. 판단 중지를 했으니까. 굉장히 좋았어. 돼지! 가판 위에서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 이 돼지, 피그, 그래, 동요하지 않아. 얘는 마음의 평정을 얻었어. 뭘 했으니까? 판단을 중지했으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중지하면 편해. 뭐 진리를 찾으려고 그래. 여자친구랑 싸우면 준우야 판단하지 마. 네가 잘해 내가 잘했네 하지 마. 생각하지 마. 그냥 중지해야 돼. 뭘 여자친구 막 다닥거리지 않아. 그러면 판단하지 마. 그냥 멍하게 있어. 가만히 듣고 있어. 그건 평화로워져. 알겠어? 판단하면 싸우고 고뇌만 생겨. 그지 경민아? 그럼 또 헤어지고 그지? 안 좋아. 자, 여기까지 하면 할 수 있을 거고 뒤에는 일단 놔두고 한 8까지 정도만 해두면 힘들어. 싶던데 아이 문화 6만 하고 가자 오늘. 6만 쉬다가 잠은 이렇게 어려워. 목요일은 프로가 목요일은 문제를 좀 풀어야 돼. 문제를 목요일 안 오면 하고 나서 다 풀고 가자 목요일. 아이고
5분만 시작. 저기 태민이도. 안 오, 안 오. 아, 가고. 왠지 그지? 이걸 물어보는데 그냥 봤어? 그럼 안 봤는데요. 가보자. 가정에서 가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쓰듯이 국가도 외국과의 교역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통계를 작성하고 그렇겠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서비스 및 자본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하여 기록한 통계가 국가 국제수지표이다.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 뭐 외국에 있는 사람이겠지, 그지? 간의 상품,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것들, 그리고 자본, 여러 가지 자본들,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해서 기록을 할 거야. 그리고 그 통계를 내는 게 국제 수지표야. 여기서 일정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설정됩니다. 여기서 일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이제 한 1년 정도로 우리가 설정을 할 거야. 국제통화기금에서 자, IMF 국제통화기금에서는 국제수지통계의 포괄 범위 및 평가 기준을 정하고 자, 항상 기준을 정해둔다 했잖아. 우리가 국제수지통계의 포괄 범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범위를 정해줘야 될 거고, 범위가 안 정해지면 안 된다 했잖아 우리가.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두고, 각국은 여기에 따라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국제수지표를 작성을 하고 있어. 국제통화기금은 대외거래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국제평화기금은 대외 거래의 대내 거래도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대외 거래의, 대외는 뭐 외국과의 어떤 교역이겠지, 그지? 환경 변화, 대외 거래를 할 때 어떤 환경이 변하나 봐. 이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봐야 되겠지. 환경이 변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필요시 어. 이 기준을 개정해 봅니다. 필요할 때는 이 기준을 개정하고 있대. 자, 현행 국제수지표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빼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막 수출한 금액의 액수가 있을 거고, 수입해서 들어오는 금액의 액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수출한 거에서 수입한 금액을 빼면 그게 경상수지라거나, 경상수지. 그리고 자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아무튼 자본이 이전되는 것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이전하는 것 등을 기록하는 게 자본수지야. 자본수지. 표시 좀 해놔라.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융거래가 있겠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융거래, 그걸 기록하는 게 금융계정이야. 세 가지가 나왔네 지금.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 가보자, 호연아. 금융계정에는 거주자가 해외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저장하고 자, 금융계정에는 거주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 나라에 있는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하는 거, 즉 다른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거, 그걸 자산이라 해. 그러면 거주자는 다른 나라에 돈을 보내고 그 나라의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있겠지. 그 주식과 채권을 자산이라 해. 자산. 그리고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 채권 등의 투자 금액을 부채로 비거주자, 즉 우리나라에 없는 외국인이겠지.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금액, 즉 우리나라의 주식과 채권을 사가겠지.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주식이나 채권을 팔면 우리는 돈을 줘야 되겠지. 비거주자에게. 그러니까 그거는 부채로 기록을 하는 거야. 빚이겠지. 부채로 기록을 해. 지금 돈이 들어와 있지만 언젠가는 갚아야 되니까 그건 부채야. 우리한테는 빚이야. 빌린 거랑 똑같다는 거야. 금융계정의 자산 항목은 금융계정에서 자산 항목, 즉 거주자가 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이겠지. 자산 항목에는 자산의 증가액에서 자산이 얼마큼 증가했느냐, 자산이 증가한 액이야. 증가한 자산 전체의 액이 아니고 자산이 얼마큼 증가했느냐 하는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얼마큼 감소했느냐를 빼면 순자산 증가액 순자산이 얼마큼 증가했는지를 구할 수 있겠지. 우리가 얼마큼 증가했는지를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부채 항목에는 부채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정한 마찬가지겠지. 부채 항목에서는 부채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부채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빼면 순부채 증가액을 기록할 수 있겠지. 증가액 각각 기록하는 금융계정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그러면 금융계정에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금융계정에 있는 순자산이 되겠지. 금융계정에 있는 순자산이 되겠지. 자, 국제수지표에는 국제수지표에는 기초통계론이나 통계 작성상의 실수 등에 따른 약간의 오차가 누락이 존재하기는 한데 이걸 그냥 무시하면 우리가 약간이니까 무시한다면 이를 무시한다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에서 경상수지 쭉 올라가 보자. 경상수지 아까 있었지.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착용한 경상수지 하고 자본수지, 자본 이전 등을 기록한 자본수지의 합에서 금융계정 순자산을 차감하는 금융계정에 순자산을 빼면 0이 돼. 굉장히 중요한 거겠지. 이걸 가지고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겠지. 0이 돼. 이렇게 작성을 할 거야 이제. 자, 세진아 가보자. 국제수지표에 기록되는 대외 거래는 자, 국제수지표에 대외 거래를 기록을 할 건데 대외 거래.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경제적 거래를 기록하고 대외니까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경제적 거래를 기록한단 말이야. 그러니 거주성과 소유권의 변동 여부가 중요하다. 거주성 그리고 소유권 이걸 중요시 여긴데, 여기서 거주성은 그럼 우리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나눌 때 국적보다는 국적을 보는 게 아니래. 얘들아, 국적을 보는 게 아니래. 거래 당사자의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 국적을 보는 게 아니고 거래를 한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주로 어느 나라에서 하느냐를 보고 이 사람의 거주성을 정한대.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우리나라 살지 않고 혹은 우리나라 살지만 돈은 미국에서 많이 번다. 그럼 이 사람은 비거주자가 되는 거지. 그렇지? 국적을 보는 게 아니래. 통상적으로 개인이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 활동 및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그 나라에 있다.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활동 및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은 그 나라에 있다고 이제 보는 거야 우리가. 즉 개인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년 미만의 기간이야. 만약에 본국을 떠나 해외에서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한국 사람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했는데 1년 미만이다. 그러면 본국의 거주자로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고, 반면에 미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제활동에 종사했다면 그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비거주자로 분류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 어렵진 않다. 아직까지는. 경민아. 그럼 기업은 어떠냐 이거야. 사람은 그런데 그럼 기업은 어떠냐 하면 회사는 어떤 국가에서 설립이 됐고 법적으로 등기가 돼야 돼. 등기. 그래서 법인격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 나라의 거주자로 간주해. 그 나라 기업이라고 간주를 하는 거야. 삼성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지만 미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 가서 자기들이 어떤 다른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법적으로 등기를 했다면 그 삼성의 자회사, 그 회사는 이름은 삼성이겠지만 베트남이나 미국의 회사가 된다는 거야. 가보자.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어떤 기업이 자, 미국이라는 나라에 설립해서 등기를 했어. 그래서 현지, 즉 미국이라는 그 현지에 있는 법인은 미국에 설립 등기한 현지라는 건 미국을 말하겠지. 그 현지에 있는 미국에 있는 법인 회사는 법인 기업은 따라 적고 있지, 준우야. 딴소리 하지 마. 현지 법인이 비국이라고. 그렇지. 현지라는 건 그 나라라는 얘기니까. 다시 A국에 본사를 둔 어떤 기업이 있다. 삼성이 있다 치자. 이 삼성이 비국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삼성이. 그럼 비국에다가 어떤 설립을 해. 어떤 회사를 설립한단 말이야. 그리고 비국에다가 신고를 할 거지. 그래서 등기를 해야 돼. 설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신고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 회사는 비국에 설립한 그 회사는 현지의 법인이 돼. 즉 비국의 법인이 된단 말이야. 법인 회사가 돼. 비국의 법인 회사, 즉 현지의 법인이 되니까. 그러면 비국에 세운 그 회사의 주인은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이잖아. 그치? 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 말고 나라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인 거지. 그 회사는 자, 우리가 해외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했어. 그리고 이걸 국내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샀어. 뭐 인터넷 상이나 뭐 이런 걸로 그냥 계약서 상으로 샀어. 민규야 목 때리지 마. 오늘 너무 심하다. 반입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잖아. 우리가 뭐 중간 상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바로 판매되는 경우라도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간에 상품의 소유권이 바뀐 거잖아요. 원래는 해외의 비거주자가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거주자가 소유권을 갖게 됐잖아. 그러다가 다시 타국,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한테 소유권이 가는 거지. 즉 소유권 변동이 발생했으니까 이는 이런 경우는 상품을 수출입했다라고 우리는 간주하는 거야.
물건이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간 게 아니더라도 뭐가 됐으니까? 소유권 변동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소유권 변동이 발생 안 했다면 만약에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겠지, 그지? 항상 읽을 때는 반대 경우라고 생각해야 돼. 반대 경우를. 적으면 참 좋을 텐데. 더럽게 안 되는 애가 한 명 있어. 한 2명 있어. 경상고 하방연 정땡 땡호영 종모 씨의 아들 땡호영. 절대 모르겠지 누군지. 자, 한번 가보자. 자, 한 국가가 민규야 1년 동안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고 나면 국내 거주자들이 보유하고 자, 어렵대. 지금부터 국내 거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규모의 변동이 있기 마련. 외환 규모의 변동이 있겠지. 그지? 외환 규모의 뭐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걸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으니까 이 변동은 나라 전체로 이 변동은 나라 전체로 본다면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즉 대외적으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뀐 거겠지. 그치? 줄든 늘든 외환 규모가 변동이 오면 대외적으로 우리가 지급 능력의 변동을 가져오지.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달러 없어가지고 외환위기 IMF 같은 게 터지고 했었던 거거든. 97년도에 97년도 내가 몇 살이었더라? 10살이었나? 12살이었나? 그럼 지금 내가 몇 살이지? 10살이었다. 97년도 지금 개놈시켜. 지금 다 몇, 맞나? 그러네. 계속 빠르네. 뭐래? 28이거든, 40. 너무 웃는다. 오늘 중에 제일 크게 웃는데. 자, 보자. 1년 동안에 발생한 거래를 자, 1년 동안에 발생한 거래를 우리가 기록한단 말이야. 국제 수지표에다가, 그지? 위에서 쭉 했잖아. 1년 동안 발생을 막 기록했어. 수지표에. 연말 시점에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대외 금융자산 또는 대외 투자 금융자산과 비거주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외 금융부채 또는 외국인 투자 및 읽지 마, 그건. 정신 사람. 대외 금융자산에서 대외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대외 금융자산의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국제투자대조표입니다. 자, 국제수지표는 다시 이렇게 내가 1년 동안에 발생한 거래를 기록한 거였단 말이야. 근데 그 밑에 줄에 국제투자대조표는 연말 시점에 기록을 해. 연말에 뭘 할 거냐 하면 첫 번째 국제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 국제 거주자인데 해외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외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대외겠지. 금융자산. 자산은 뭐 주식, 채권에 투자한 금액이라 했으니까 자산이라 해도 되고 투자라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말이야. 그냥 자산은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금액이 자산이니까 자산이라 안 하고 그냥 투자라고 해도 되는 거야. 두 번째,
비거주자에게 지불해야 되는, 그러니까 대외겠지. 이것도 금융 지불하니까 부채겠지. 아까 우리가 위에서 부채를 뭐라고 했지 얘들아?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거라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라고 해야 되는 거야. 부채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거, 돈을 우리나라에 준 거, 대신 우리나라의 주식과 채권을 사간 거,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거. 내 주머니에 돈이 있지만 이 돈은 언젠가 갚아야 되는 거. 외국 애들이 준 거, 내한테 빌려준 거. 그러니까 부채라 하면 되는 거고, 다른 말로 투자. 또 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 부채를 뺀, 내가 금융자산이 있어. 거기서 금융부채를 빼면 순 대외금융자산이 되겠지, 그치? 아직 읽고 있는 거야? 그거 한 개, 두 개 했고, 그거 두 개 하고, 그러면 내가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지고 있는 자산, 다른 나라에 갚아야 되는 빚, 이 두 개를 빼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외국에 갚아야 되는 부채, 빚을 빼버리면 내가 외국에 얼마의 자산이 있는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순 대외 금융자산의 잔액이 나오는 거지. 그게 국제투자 대조표다라는 거야. 어렵진 않대. 말이 어렵대, 지금. 말이. 자, 가보자. 일반적으로 순대외 금융자산이 증가를 한다면 순대외 금융자산은 대외 금융자산에다가 대외 금융부채를 빼는 거니까 순대외 금융자산이 증가한다는 거는 대외 금융자산이 많다는 거잖아, 우리가. 그 나라의 대외지급 능력이 개선되다. 그럼 우리가 다른 나라에 줄 수 있는 돈이 많겠지. 그죠? 부채보다 금융자산이 좀 많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국제투자 대조표에서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 자,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의 연초에 아까 국제투자 대조표는 연말 시점에서 잔액을 보여주는 거라 했단 말이야. 연말에. 근데 자, 지금은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의 연초의 잔액에다가 연초의 잔액에 연초 있겠지? 1월달쯤 네, 잔액에 거래 요인이 있고 비거래 요인이 있는데 거래의 이유와 비거래의 어떤 이유, 원인이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이 두 가지의 어떤 원인이 있는데 어떤 기간이 있나 봐. 기간 모르겠어. 잘 기간이 있는데 한번 보자. 기간 중에 증감을 조정할 거야.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조정할 거야. 그래서 연말에 잔액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국제투자 대조표는 연말 시점에서 하나, 둘, 세 개의 잔액을 보여준다 했는데, 그럼 이 잔액은 어떻게 작성을 하냐 하면 대외금융자산하고 대외금융부채의 연초 잔액에다가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에 따라서 기간 중에 증감을 조정할 거래. 증가하는 게 있고 감소하는 게 있겠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 때문에
기간 중에 증가하는 것도 있고 감소하는 것도 있는가 봐. 그거를 이렇게 조정하는가 봐. 이렇게 적는가 봐. 그래서 연말 잔액이 작성이 된대. 그러면 어떤 거래 요인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어떤 비거래 요인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겠지. 그지? 연초 잔액에서. 그지? 그걸 볼 거야 이제. 자 가보자 경태야. 거래 요인은 그러면 거래 요인이란 어떤 게 있냐 하면 매매 매매를 하거나 뭐 사고 팔거나 차익 차입을 하거나 등 실제 경제적 거래를 통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로 경제적 거래를 하는 거야. 뭐 팔거나 사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 변동이 발생해. 국가 간 자금이 등의 수반됩니다. 그럼 국가 간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하겠지. 왔다 갔다 하겠지. 돈 자체가 왔다 갔다 하겠지. 비거래 요인은 경제적 거래는 없으나 비거래 요인은 경제적인 어떤 거래를 하는 건 아니야. 돈을 뭐 주고받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자산이나 부채가 자산이나 부채가 있잖아. 자산은 아까 전에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한 거라 했고 부채는 외국인이 주식이나 채권이 우리한테 투자한 거라 했잖아. 근데 주식이 채권이 값이 오를 수도 있잖아.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거래를 한 건 아닌데 부채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 가만히 난안 갖고 왔어 부채를. 근데 주식이나 채권이 값이 떨어져 버렸네. 그럼 가만히 있다가 내가 내 빚이 주는 거 아니야? 나는 가만히 있었어. 내 자산에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이 외국에서 올라버리네? 그럼 난 가만히 있어도 내 자산이 는 거잖아. 내 거래한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비거래 요인인 거야. 평가되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거지, 그지? 자금의 이동은 수반되지 근데 실제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잖아, 그지? 자금의 이동은 수반되지 않았어. 이 요인은 환율이나 가격 변동 그리고 이외의 기타 변동으로 세분됩니다. 뭐 환율, 가격 변동,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변동으로 세분될 수가 있어. 환율 변동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가치 변동에서 적용될 수 있겠지, 얘들아. 환율은 알지? 네. 환율 잘 모르면 안 된대. 알지? 모르면 안 돼. 1달러가 1,000원인가 하고 1달러가 900원인가 하고 1달러가 1,100원인가 하고 다르잖아. 가치를 알아야 돼, 가치. 1달러가 1,000원일 때 하고 1달러가 1,100원일 때 어떤 가치가 올라가고 어떤 가치가 내려가는지를 머릿속에 정확하게 좀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 정확하게. 내가 1달러를 줬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1,000원을 주는 거하고 내가 1달러 줬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1,100원을 주는 거하고 그럼 1달러의 가치와 1,000원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해야 돼. 정리를 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할 거야. 다시 한번. 자, 보자. 국제 투자 대조표는 국제 수지표와 마찬가지로 특정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특정한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 뭐 달러면 달러 이런 걸로 작성을 할 거란 말이야. 얼마야 이렇게 작성을 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기준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기준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가 있단 말이야. 기준 통화의 대외 가치인 환율 변동에 따라 그러니 기준 통화의 대외적인 가치인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자산 및 부채의 시장 가치에 대한 평가가 변동한다. 바뀌겠지. 환율이 바뀌면서 시장 가치들이 바뀌겠지. 한편 비거래 요인 중 가격 변동은 환율 이외의 가격 변수가 환율 이외에 환율 말고 환율 이외의 가격 변수가 움직임에 따라 환율 이외의 가격 변수가 움직임에 따라서 발생한 걸 의미해. 가격 변동이라는 건 환율이 바뀌어서 가격이 바뀐 거 말고 사람들이 그걸 뭐 많이 찾는다거나 혹은 이제는 안 찾거나 해서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진 거 그 자체로서의 어떤 가격을 말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환율이 바뀌어서 그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진 거는 신경 안 쓴대. 그 말 잘 이해해야 돼. 이해 안 되는 사람 없나? 가보자, 동현아. 자, 국제수지법에서 이제 금융계정, 거래를 딱 할 때, 거래를 딱 하는 그 시점에서의 실제의 시장 가격으로 대외 거래를 작성하는 유량 통계야, 유량. 국제 투자 대조표는 지금 잔액을 연말 시점에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 그지? 평가. 저량 통계야, 저량 통계. 그럼 유량 통계랑 저량 통계의 차이가 뭐냐면 욕조에 물을 받을 때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과 욕조 안에 고인물을 한번 상상해 본단 말이야. 수도꼭지에서 1분당 5리터의 물이 배출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10분이 지난 시점에서는 욕조에 50리터의 물이 고인단 말이야. 이 경우에 욕조에 담겨 있는 50리터의 물이 저량이 되는 거지. 즉 연말 시점에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 시간이 쭉 흘러서 연말 시점 평가하는 거.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는 1분에 5리터의 그 물은 유량인 거지. 유량.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거야. 만약 국제 투자 대조표가 작성되는 연초와 연말 시점 사이에서 비거래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비거래 요인의 변동이 있지, 뭐 환율이라든지 가격 변동이 없다면 만약에 이 동시점 한 국제 투자 대조표에 기록된 잔액의 차이 국제 수지표의 금융계정과 대형상 확인해보세요. 비거래 요인이 없으면 국제투자 대조표에 기록된 잔액의 이 두 개의 잔액의 차이는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과 똑같겠지. 이처럼 경쟁력에 자, 대외 지급 능력이라는 것은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에 기초한 경상수지,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빼는 게 경상수지잖아.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서, 흑자는 뭐가 많은 거지 얘들아? 수출이 많은 거지. 흑자는 반대고, 흑자를 통해서 외화자산,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겠지 우리가. 수출이 많으면. 그리고 대외적으로 해외에 우리가 투자를 성공하면 이루어진 대외 지급 능력이 좋아지겠지. 근데 경상수지 흑자를 우리가 계속 달성했다 하더라도 있잖아. 계속 수출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우리가 투자한 것들,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의 투자 실적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부진해. 우리가 투자한 다른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이 가격이 엄청 막 떨어져 버려. 만약에 그 경우는 순대외 금융자산이 감소해 버릴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러면 대외 지급 능력이 악화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면 신인도가 하락하겠지. 사람들이 안 믿겠지. 저 나라 돈 못 줄 수도 있는데, 내가 저 나라에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내가 이걸 주식을 저 나라에 팔 때, 저 나라에서 내한테 돈을 못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국내의 투자 자금을 빼가는 거야, 사람들이. 다시 회수를 해가는 거야. 그러면 환율이 상승을 해버려. 자, 환율이 상승해버리면 우리나라의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지. 굉장히 중요해. 잘 기억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통화의 대외 가치가 하락을 하겠지. 이해했나? 옛날에는 1달러 받고 1,000원 줬는데 지금은 1,100원을 줘야 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려.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만큼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우리나라 돈이. 국제 경쟁에서 안 좋다 그지? 이걸 알아야 2번을 풀어. 2번. 2번만 읽어보고 가자. 소영 읽었어 이거 섞어. 준호 안 읽었네 맞네. 한 번도 안 읽었네. 여기서 못 봤다. 준호 한 번도 읽자. 거기. A국은 자국 통화인 달러화를 기준으로 자 달러를 가지고 해. 국제 투자 대조를 작성하고 작성하고 있어 지금. 순대외 순대회가 아니고 순대회는 순대고 순대. 그 먹는 순대고 순대회라 해야지. 순대회가 뭐 순대회. 순 순대외 음. 금융자산이 영을 유지해오다 자, 순대외 금융자산이 0이라 그랬어. 의미를 알아야 돼. 순대외 금융자산이 0이야. 영을 그러면 유지해 알아야 된다고. 의미를 표시해놓고 좀 알아야 된다고. 앞에 있어. 찾아봐야 돼. 그러면 그 대외 금융자산하고 대외 부채하고 뺐을 때 똑같다는 얘기야 지금. 내가 갚을 거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대외 자산하고 돈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일치한다는 거야.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떨어진다는 얘기야 지금. 유지해오던 A국은 2020년에는 100억의 달러의 100억의 달러가 아니고 100억 달러. 오호 세금 갈았어. 괜찮아. 100억 달러의 영상수지 국채를 달성한 100억을 벌었어 얘들아. 수출을 통해서 100억을 벌었어. 대박. 미국 거주자는 향후 A국의 주식시장의 호황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래서 미국 거주자는 A국 주식이 오를 건데 그런 거야. 호황은 오를 거니까 좋은 거니까 야 오를 것 같아. 그래서 맞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자국 통화를 자국 통화 미국의 돈을 이거 지금 안 읽을래? 안 읽어도 되고 내일 읽을까? 10분 이따 읽을까? 10분 이따 읽으면 뭐 세금만 늘려야 되지. A국 통화로 환전한 바꿔가지고 50억 달러를 50억 달러를 A국의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어. 자, 미국에는 A국은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을 통해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을 통해서 그렇지. 경상수지를 통해서 얼마 벌었지? 100억. 금융계정을 통해서 50. 여기서 금융계정은 부채지 지금. 부채로 50억이 들어왔지 지금. 미국의 어떤 애한테 50억이 들어와서 총 50억이지 들어왔지. 그치? 들어왔어. 그래서 150억 달러가 유입되었는데 A국 거주자는 자 그래서 A국이 A국 통화로 환전한 이거를 다시 C국 돈으로 바꿔가지고 하따 복잡하다. 바꿔가지고 C국의 주식시장에 전액 투자하였다. C국 주식을 다 사버렸어. 그치? 다 사버렸어. 대외 자산으로 C국 대외 자산을 했다는 얘기지. 자, 2024년에는 이제 가치 변동 없어. 비거래 요인 없어. 환율 똑같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각국의 주식 시장의 주식 가격은 자기 나라 통화야. 달러가 아니고 자기 나라 돈으로 이제 표시가 돼. 이게 중요해. 그러면 자기 나라로 통화로 표시됐다가 이거를 가치를 하려면 그 나라의 돈으로 보냈을 때 가치 그 나라 다른 나라에서의 가치로 각각 구분을 해줘야 돼. 2024년이 됐다. 경상수지 및 금융개선 계정 순자산이 0이다. 이제 24년에 없다는 얘기야. 자, A국의 주가가 두 배 상승. 대박. 누가 대박이 났노? B가 대박 났지. C국의 주가는 2분의 1로 폭락을 해버렸네. 아따 씨발. A국 쫄다 망했다. 반투막 나갔다 우리가. 어이씨 짜증나. 근데 A국의 대외 가치가
B국에 대해서는 2분의 1이 돼버렸네. 가치가 2분의 1로 하락을 해버렸네. C국에 대해서는 2배 높아져 버렸네. 머리 아프지? 화살표를 대라. A, B, C 쪽 적어놓고 투자한 금액을 적고 환율을 해서 가치가 환율이지. 환율을 해서 동일한 금액이 각각의 나라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적어야 된다. 내 말 이해 안 되는 사람 있나? 그러니까 A국의 통화의 대외 가치가 B국에 대해서는 2분의 1로 하락했다는 말은 A국의 1,000원이 B국에서는 원래 1이었다 치면 지금은 B국의 1이 A국의 2,000원이 된다는 얘기지. A국의 가치가 B국에 대해서는 2분의 1로 하락을 했다 그랬잖아. 네. 가치가 떨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B국에서 1짜리를 줬을 때 옛날에는 우리가 10을 줬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락을 했잖아. 2분의 1로. 그럼 얘들이 1을 주면 우리는 얼마를 줘야 돼? 190을 줘야 되나? 가치가 2분의 1 돼버리니까. 반이 되니까. 그대로. 2분의 1이면 50%가 되는 거잖아. 150을 줘야 되겠네. 그지? 2배를 주는 게 아니고. 그지? 2분의 1이니까. 2배가 아니고 2분의 1이니까 150을 줘야 되겠어. 되겠어? 아니야. 차라리 원래 돈의 가치를 똑같이 맞추면 되지. 원래 돈의 가치? B는 올라가고 C는 떨어졌다고 있는 거 아니야? 많이? 원래 다 1로 맞춘 다음에 B는 상승했고 C만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계산하면 더 정확하네. 그렇지. 그래서 얘가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 얘가 지금. 자, 시국 통화에서는 2배 상승했지. 그럼 가치가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그래서 풀면 될까? 여기까지 해서 해갖고 보고.